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책자금 신청 기업평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평가기관에서는 회사를 평가할 때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순서대로 평가합니다. 평가기관이 기준을 세운 순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나서 실제로 실무평가로 회사의 신용도 평가를 합니다.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정보나 자료를 갖고 준용하기도 하지만 자체 평가도 진행하게 되는데 이 평가를 평가기관이나 집행기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신용평가를 할 때 총자산 10억 미만의 소기업과 총재산 120억 미만이지만 비외감기업인 회사 그리고 총자산 120억 이상인 외감기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크게 재무적인 요건, 비재무적인 요건, 대표자 신용평가로 세 파트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총자산 10억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20% 정도만 봅니다. 재무적 요건에서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및 생산성에 대해서 20%만 반영합니다. 법인의 신용등급평가에서 정량적 재무적인 요소는 신뢰하지 않고 20% 정도만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비재무적인 요건에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융통성, 신뢰도를 봅니다. 비재무적 요건에서 경영위험은 정성적 평가에 관련된 평가입니다. 산업위험은 그 회사의 발전 가능성, 해당 업종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소기업 평가에서 비재무적 요건을 60%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대표자의 신용평가입니다. 최근에 자금 집행하는 기관들이 많이 달려졌습니다. 과서에는 자금 신청 회사의 서류를 모두 받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표자의 신분증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모은행의 평가 체계에 대해서 언론 보도 자료를 보아프로는 대표자의 신용을 가장 우선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회사의 자산을 평가하여 대출을 진행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대표자의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대표자의 신용평가 점수가 20% 정도 반영되는데요. 재무적인 요건 점수와 동일한 점수에 해당됩니다. 결국에 총자산 10억 미만의 기업은 그 회사의 재무적인 요건 비율이나 대표자의 신용등급 비율이나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 하면 5등급 이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5등급까지가 자금 집행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에서 5등급까지 받으셔야 정책자금 대상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치책자금 받으려는데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까? 아니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겪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단연코 법인이 유리합니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개인사업자이시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이세요. 그러면 정책자금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이에요. 그런데 법인의 신용등급이 사람 등급으로 환산해 물론 BB-, BB+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걸 사람 등급으로 환산해서 편의상 환산해보니 4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표 개인의 신용과 법인의 신용 두 개를 합산해서 평균 등급을 매겼을 때 회사 등급 자체가 5등급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빌미가 돼서 금리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은 조달하는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유리하다는 말씀이고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표자의 신용 등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기업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대표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족분들이 관리를 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모님이 관리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 가끔가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드를 쓴 거를 결제를 할 때 회사 카드 제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사모님 카드 정리하시고 대표님 카드를 나중에 정리하시다 보니까 대표님 개인 신용 등급이 무너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자금에 관련된 부분은 가족분 보다는 저희 같은 자금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결국 사모님이 관리하셔서 대표자의 신용 등급이 무너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신용 등급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총자산 120억 미만인 비외감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는 재무적 요건이 40점, 산업위험, 경영위험 등을 평가하는 비재무 요건이 40점, 대표자의 신용은 20% 반영합니다. 그래서 40대 40대 20으로 사사이로 들어가서 역시 이때까지는 대표자의 신용을 보지만 재무적인 요건의 비중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자산 120억 넘는 외감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무적인 요건을 60% 반영하고 비재무적인 여건을 40% 반영하는데 이때부터는 대표자의 신용 등급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신용 등급은 거의 반영하지 않고 대표자의 신용 등급은 그냥 재무적인 요건에 묻어 들어간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실 때 내 회사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내 회사가 외감 기업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대표이사의 신용 등급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표이사의 신용 등급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무제표와 비재무적인 요소가 소기업과 비외감 중소기업 간의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합쳐서 80%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관리하고 경영 상태를 관리하는 부분이 80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매출을 80억을 달성했다라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 등이 악성이 있는데 그걸 계속 갖고 계시면 매출채권 회전율이 안 좋게 나오게 됩니다. 빨리 대손 처리하셔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자본으로 출자 전환하거나 아니면 가수금을 처분하는 전략을 세우셔서 없애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사가 수익을 얼마나 내야 될지, 자본을 얼마 정도로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결정하셔서 신용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게 자금을 받을 때 평가 항목의 80%를 차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님의 신용등급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게 사실은 급하게 자금을 쓴다고 제2금융권 자금을 쓰시는 경우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제2금융권 자금을 쓰셨다면 3년 동안은 정책자금하고는 빠이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채나 아니면 어떤 캐피탈이나 현금 서비스를 운전자금, 가사자금으로 그런 자금을 쓰거나 많이 썼을 경우에 여기서 많이 쓴다 라고 하면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0만원을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보다 100만원씩 10번을 받은 게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 등급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재무제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위험들도 체크를 하셔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정성적 위험 평가에서 대표이사의 신용 등급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젊은 대표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신용 등급이 되게 좋은데 왜 대출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언뜻 떠오른 게 혹시 대표님께 묻기를 기존에 대표님 과거에 회사를 다른 대표님이 경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회사를 다른 대표님께서 경영을 하셨는데 그 대표님이 신용상의 문제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분을 다 넘기고 그 대표님은 은퇴하시고 그때 공장장이셨던 직원분한테 회사를 다 넘기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초의 경영자가
경영 실권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 회사는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여성법인 대표님이 계셨는데 여성 대표님이 식품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정책기관에서는 회사 대표님이 여성일 경우에 배우자, 남편의 신용등급을 봅니다. 그래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 여성 대표님이 그런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없습니다. 부부가 법적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이상은 배우자의 신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자 대표님의 경우에는 여성 배우자의 신용등급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IMF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효과가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남성 대표님들이 어려워지셨을 때 사모님들이 대표이사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했던 학습효과가 있어서 그때부터 정책기관에서는 여성 대표인 경우에는 색안경을 끼고 배우자의 신용등급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험도 평가에서 정성적 위험 비재무적 요건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1인 법인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발기인이 3인 이상 7인 이상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친구, 선배, 후배들이 같이 주주로 참여하여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를 회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판검사인 친구나 의사인 친구나 공무원인 친구가 저에게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같이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똑같이 같은 분야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고 준비하던 친구들의 경우에 저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회사를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의 부탁이라서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 생활에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주식을 많이 보유한 걸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주주이면서 이사인 친구가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면 실제로 우리 회사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경영위험입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 산업위험의 예로는 예를 들어 캠핑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그 산업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거나 하향산업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산업위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회사가 줄 돈은 엄청 빨리 주고요. 받을 돈은 늦게 받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현금 회전율이 좋지 않게 되어 현금 흐름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경우에도 그래서 회전율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매출이 일어나고 돈이 얼마 만에 들어오는지 이게 평균 비율에 맞는지 우리가 물건 납품받고 돈을 지급하는 시기가 우리 평균에 맞는지 결국에 우리가 돈을 받는 시기와 돈을 지급하는 시기가 중간에 있는 시기가 바로 현금 보유기인데요. 이 현금 보유기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가체계에서는 일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와 대표자님의 신용등급 두 가지가 가장 큰 KEY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기본평가에는 가장 큰 KEY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의 평가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는 신용평가기관과는 다르게 SA 등급부터 SE 등급까지의 등급을 매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 평가 등급은 SA, SB, SC, SD, SE 등급이 있습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의 기준으로는 SA 등급이나 SE 등급을 제외하고 SB에서 SD 등급을 가지고 자금을 진행하는데 가장 원하는 등급은 SB 등급입니다. 그래서 SB 등급과 SC 등급 안에 들어와야 정책 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떤 회사가 공장을 살려고 하는데 그 자금이 필요해서 중소벤처진흥공단에 시설 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금리가 높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3.9% 정도가 나왔더라고.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은행에 문의하니까 3.5% 그리고 비은행에다 확인했더니 3.3%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왜 그럴까 했더니 이 회사는 신용등급이 어등급입니다. 어등급인 회사는 A등급 또는 저 밑에 D등급 차라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등급 우량한 기업들의 경우에 중소벤처진흥공단으로 신청하시는 것보다 금리면에서 은행으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량한 회사는 은행에 가도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소벤처진흥공단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들은 은행을 가시는데 우량등급인 SA 등급들은 제외하고 SB에서 SC등급 사이 물론 SB등급을 가장 선호하긴 하지만 SB에서 SC등급 정도의 회사가 정책자금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은 억울하십니다. 왜냐하면 경영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등급 나왔더니 우린 정책자금 안 주냐? 하고 따지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청 기준입니다. 다른 자금들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한국은행 시원, C2 자금이라든지 산업은행 올랜딩이라든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금 등은 A등급이면 좀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그 자금은 어차피 은행을 통해서 받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신기관 또는 중소기업청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 체계를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평가 지표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국가가 정한 비율을 넘느냐 안 넘느냐? 물론 은행에 가시면 부채 비율 200%가 넘었냐 안 넘었냐를 갖고 높다 낮다를 말씀하시는데 정책자금에서는 융자 제한 비율이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책기관에서 업종별 융자 제한 비율을 발표합니다. 융자 제한 비율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표의 18번의 C24 1차 금속업종의 경우에 413.5%를 융자 제한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겁니다. 부채 비율을 계산했을 때 413.5%가 넘으면 융자를 제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벤처진흥공단에 온라인으로 자금 신청을 할 때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를 넣으면 자동 계산돼서 융자 제한 비율이 뜹니다. 신청회사가 융자 제한 비율이 넘어가면 더 이상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2021년도부터 7년 미만의 창업기업들의 경우에 부채 비율이 초과돼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반적으로 자금을 신청할 때 융자 제한 비율을 넘어서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제한 비율표에 보시면 사업전환 융자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차 금속 18번에 보시면 413.5%가 융자 제한 비율인데 사업전환 비율은 827.1%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는 제한하는데 사업전환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으면 827.1%만 넘지 않으면 융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완전 사업전환 또는 일부 사업전환을 통해서 사업자는 승인을 받아 자금을 받아가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신청하는 경우에 더 높은 부채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융자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유동비율은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입니다. 여기서 유동은 1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동자산 즉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유동부채 즉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비교해서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을 돈보다 2배 정도 많으면 만점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면 당좌자산인데 재고자산이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좌비율을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유동비율은 200%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자금을 대출을 받으시면
재무제표상 전부 단기 차입금입니다. 물론 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장기 차입금으로 잡히는데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자금이다 보니까 유동부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유동비율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유동부채가 늘어나니까 유동자산은 그대로인데 비율이 계속 낮아지겠죠. 200%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운전자금을 받으시면 이 자금은 5년짜리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은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장기 차입금으로 잡아서 유동비율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비율도 200% 이상이 나오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 보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을 가지고 이자 지급 능력을 보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1억 났는데 이자를 1억 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영업이익 내는 거 가지고 이자 내는데 돈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사에는 대출해주기 쉽지가 않습니다. 만점은 영업이익이 6억 났는데 이자를 1억 냈어요. 그러면 600%죠. 그러면 만점입니다. 만점이 아니어도 대출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들을 방문해보면 대부분 300%, 600% 정도의 이자 보상 비율이 나오시더라고요. 어차피 은행이든 중소벤처진흥공단이든 자금이 집행되면 이자를 받고 원금을 상환하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단기순이익은 신용평가를 할 때 업종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긴 하지만 융자를 할 때는 3%, 5%, 7%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입니다. 5% 정도 단기순이익이 나면 우수기업입니다. 7% 정도 단기순이익이 나오면 우량기업입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을 7% 이상 내시면 지역에 있는 은행 지점장님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대표님들께 전화해서 대출 좀 받으라고 전화가 그렇게 오시죠. 우량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단기 순이익이 3%, 5%, 7% 이렇게 적용되는데 이건 암시하는 게 뭐냐 하면 원금 상환 능력입니다. 어차피 대출을 진행했으면 이자도 받아야겠지만 원금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 상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하는 부분이 대표이사 지분율입니다. 물론 회사를 설립할 때 과점주주에 관련된 제2찬압세 의무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 주식을 분산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가 나중에 그 주식이 차명 주식인 경우에 회수할 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 파트 세무 쪽에서는 대표님이 많은 지분 혼자 갖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잉여금이나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들은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책자금에서는요, 무조건 대표이사님이 과점주주여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경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분의 50% 플러스 1주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셔야 실제 경영자로 봅니다. 특히 2018년 4월 2일부터 정책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이렇게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특수관계자 지분을 빼고 대표이사 지분율이 50% 플러스 1주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되거나 추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자금 대출을 필요로 하시는 회사의 대표이사 지분율은 50% 플러스 1주 이상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등급 이내에 들어오셔야 되고 여성 대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등급 관리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신용등급은 정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BB-, BB- 이상 등급을 받으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BBB 트리플 B짜리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일반적으로는 BB- 정도, BB-에서 BB+ 정도. 그래서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는 회사 신용등급이 BB-, BB+, 세 개의 등급에 위치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이 신용등급은 국가조달이나 이런 것들 협력업체 등록 때문에 관리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협력업체들의 경우에는 B+,
BB- 이상이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입찰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싱글 B 하나 있을 때 B-, BB+까지는 30점 만점에 28.8점 정도의 점수를 받고 BB-부터 29점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BB+면 29.6점 정도 받게 되시기 때문에 실제로 신용 등급을 관리하시고 올려놓으시는 게 결국 자금을 조달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고 나중에 조달을 통한 매출 신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용 등급 관리는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점 요인인데요. 특허입니다. 특허는 보유하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시죠. 그런데 이 특허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등록되고 3년 이내에 특허를 가지고 계셔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는 개인이 보유하느냐 법인이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증을 보유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유지하기가 과거보다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협회에서 그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인증받으면 그걸 갖고 쉽게 법인세, 감면받고 경상연구개발비를 책정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었습니다. 저희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드시는데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연구소 유지 조건이 강화되었죠. 매년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연구 노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연구한 내용을 문서화해서 보관하고 협회에 매년 등록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는 국세청에 연구소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생겨서 미리 심사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벤처인증 같은 경우도 2021년도부터 바뀌었죠. 기존에는 중진공에서 8천만원 대출하든지 기부에서 8천만원 보증서 받고 대출 받으면 벤처인증을 쉽게 해주었는데 이 두 가지가 폐지됨으로 해서 이제는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는 그래서 기술혁신기업이냐 경영혁신기업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노비즈 인증인데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줍니다. 업력이 3년이 넘으면 벤처 인증이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노비즈를 보통 받게 됩니다. 이노비즈 인증을 기술혁신형 인증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경영혁신형 인증으로 메인비즈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노비즈 인증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가점 및 융자한도 상향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영혁신 같은 경우는 메인비즈 인증에 준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회사가 동일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에 2배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내줬다 한다면 메인비즈와 똑같이 경영혁신 기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 이내에 우리 회사가 외감법인이 아닌데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이다. 그러면 경영이 혁신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BSC나 ERP 그리고 생산자동화 이런 것 같은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메인비즈 인증에 준하는 경영혁신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시거나 우수 그린비즈 기업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산학을 협력한 기업들의 경우 고용 창출한 기업들이죠. 그리고 우수물류 기업,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가족 친화 인증기업, 그 다음에 일학습 듀얼 시스템 참여 창업기업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에 고용 창출이 많이 된 기업들의 경우에도 경영혁신기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명문장수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도 경영혁신기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복지 플랫폼 우수활용 기업 등이 경영혁신기업으로 인정돼서 메인비즈 인증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이노비즈 인증과 비슷한 인증이 특허청에서 최근에 새로 나온 지식재산경영인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것도 있고 금리를 낮춰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허 연차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기술혁신에 관련된 부분은 경영혁신에 준하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경상연구개발비를 5% 이상 계상하는 기업,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혁신 기업에 준하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인증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산학협력을 통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을 완료했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R&D 사업을 수행해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에도 기술혁신 기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특허를 낸 기업 또는 갖고 있는 보유한 기업, 벤처기업,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이노비지 인증을 받고 싶은데 회사 업력이 2년밖에 안 됐어요. 3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이노비지 인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녹색기술 인증 또는 뿌리산업 전문기업 인증 등 이런 인증들이 있거나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갖고 있으면 이노비지에 준하는 기술혁신기업 또는 경영혁신기업으로 인증받아서 가점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기업평가에서 대출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추가 알파 점수가 수출 실적입니다.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자금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의 공고난 내용을 보시면은 업종별 융자 제한 비율이 나오는데 우리 회사의 산업 분류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의 산업 분류 코드를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국세청이 발행하는 업종 분류 코드하고 산업 분류 코드는 전혀 다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업종 분류 코드를 부여한 것이고요. 산업 분류 코드는 우리 산업을 평가하려고 코드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같은 코드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가끔 보면 중소벤처진흥공단에 자금 받을 때 신청란에 입력한 산업분류 코드하고 우리 회사 공장 등록증에 있는 산업분류 코드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하고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 회사를 평가했는데 우리 회사는 사업 시작은 도소매로 했는데 지금은 매출이 3년째 제조 매출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유통업으로 산업분류 코드가 잡혀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따지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신용평가를 할 때는 산업분류 코드를 보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산업분류 코드가 실제 사업과 다른 걸로 잡혀있으면 신용등급평가에서도 우리 회사가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재 고용보험료를 책정할 때도 어떤 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냐에 따라서 요율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회사가 처음에는 서비스업으로 했다가 나중에 제조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매출액 8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나중에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고용보험률의 코드가 전부 틀렸다고 해서 과태료를 징수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태료도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정책자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분류 코드는 꼭 알고 계셔야 되십니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라든지 크레탑, 나이스DNB라든지 이크레더블 등등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우리 회사의 산업분류 코드가 나옵니다. 그 분류 코드를 보시고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업종별 융자 제한 비율표를 가지고 대조해서 우리 회사가 몇 %를 넘으면 융자가 제한되니까 올해 연말에는 증자를 좀 해야겠구나 하고 이러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자금을 집행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서 보편적이고 일률적이고 표준화시킨 게 바로 신용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신용등급은 평가지표에 정량적 항목과 정성적 항목이 있는데 업체 규모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5대5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100 중에 재무제표를 갖고 숫자로 표현하는 정량적 항목이 있고 숫자를 표현하지 못하는 정성적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신용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용등급표에서 우리 회사가 등급이 BB-에서 BBB 플러스 안에 들어와야 정책 자금을 받으시는 최상의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높아서 안 되고 밑으로 떨어지면 낮아서 안 되고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정성적 항목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의 업력을 저희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 회사의 주주분들의 신용등급이나 대표님의 신용등급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재무적인 요소는 대표님들이 잘 관리해 주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항목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경영성과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본적인 기업 체질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IQ 테스트 하듯이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좋게 보이려고 한쪽만 이렇게 IQ 테스트 할 때 잘 써봤자 나중에 가서 다 들통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 재무제표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 일부러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다른 항목의 점수가 낮아지는 시의소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정말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되 그 방향성을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에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성적 항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뭐냐, 동종 산업 내에서 경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미 포화된 시장이냐 여부를 따집니다. 예를 들면 한때 평가할 때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포화됐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 프랜차이즈가 그때 나올 때였는데 이미 커피 산업 시장은 포화되어 있는데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커피 수요는 늘어났어요. 그 프랜차이즈가 업계 상위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내 경쟁 구도에서 위치가 어디냐, 살아남을 회사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정성적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성적 평가 항목 중에 사업 위험도 평가가 있는데요. 사업성이 어떠한지, 최근 누적 매출액 추이가 어떤지, 영업이익 추이가 어떤지, 매출처 구성이 어떤지 봅니다. 우리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는 곳이 얼마나 안전한 곳이냐,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이런 순이죠. 그 다음에 인증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업체와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는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다, 그럼 보다 사업의 위험이 적게 나오겠죠. 물론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 다음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대표자의 경력을 봅니다. 대표자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동종 업종 경력이 18년 이상이 넘었다 그러면 만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인 융통성, 경영 능력, 이런 걸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너무 쉽게 바뀌었다든지 얼마 전부터 대표이사가 수시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표이사의 경영 능력 입증이 안 되어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가 누구냐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주주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주주의 구성 때문에 보증이 거절되거나 대출이 중단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주주 현황에서 주주 구성원분들의 이력사항도 여기에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사 현황도 보는데요. 모기업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놨으면 자기업이 융자를 많이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가 제한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에 대해서도 많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 식품회사 본사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부동산 관련 개발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자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매출액 7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융자가 안 되는 거예요. 모 기업이 관계사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된다, 그래서 관계사를 분리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진행을 했다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어찌어찌해서 자금은 조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환 조건이 좀 불리하게 진행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적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의 매출 점유율을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님들한테 대표님 우리 업이 어떤 업입니까? 라고 하면 제조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무제표를 봤더니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유통업인 거예요. 대표님께 유통업인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은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가 있어서 제조업이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점유율이 가장 뭐가 높으냐가 우리 회사의 업종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유통도 하시면서 제조를 하시는데 제조원 가명세서를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들어서 전체 매출이 100%가 상품 매출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조 매출을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야 유통업과 제조업은 융자 한도가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관리해 주셔야지 가점도 있고 나중에 무상자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유통업을 하는데 기술 개발을 하겠다. 제품 개발을 이런 것보다는 일부지만 제조가 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출을 할 때 앞에서 매출 거래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기업이냐 공공기관이냐 영세기업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 것처럼 수출을 할 때도 우리 회사가 OECD 국가에 납품을 하느냐 아니면 BOECD 국가에 납품하느냐에 따라서 또 점수 평가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을 할 때도 수출 금액을 표시를 하는데 그 거래처가 어디냐도 엄청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형태를 관리해야 되는데요.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가 제조업에 해당됩니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업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아래의 4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형태로 인가 공영 기업 형태로 단순 가공으로 포장만 하는 경우도 역시 제조입니다. 5점 만점에 1점짜리 제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로 어떤 회사는 생산만 하는 공장을 갖고 있는데 자기 브랜드는 없어요. OEM으로 맡기는 것만 하시면 업체예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라고 알고 있지만 이런 제조의 경우에는 생산 중심형 제조 형태라고 해서 5점 만점에 3점짜리 제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세 번째 형태로 자가 공장은 없는데 기술을 갖고 판매를 하는 기술 찜약형 기업 형태의 제조가 있는데요. 대부분 원단 제조 회사나 디자인 회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은데요. 기술은 갖고 있는데 공장은 돌리지 않아요. 이런 회사도 OEM이지만 제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형태로 일반적인 경우로 기술 생산 판매 전부를 직접 하는 경우가 5점짜리 제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제조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생적으로 제조가 안 되는데 억지로 컨설턴트가 바꾸라고 해서 제조를 바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시면서 거기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을 하겠다고 해서 재무제표가 망가진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제조와 관련된 업을 하면서 제조를 가져가는 건 가능하면 가져가면 좋죠. 실제로 우리 회사가 OEM 형태로 원자재를 우리 회사가 구매하고 기술도 우리 회사가 갖고 있고 기술 지도를 하면서 단순히 생산만 하는 공장에서 생산을 받아오면서 그걸 제조 매출로 잡았다. 그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식품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더라도 공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OEM을 줘야지 제조가 인정이 되는 특별한 사례는 있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정말 기술을 갖고 있다면 OEM 제조 적극적으로 제조 매출로 반영시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정량적 항목은 재무제표를 배치하는 겁니다. 재무 항목을 배치해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재고자산회전율, 부채비율 등등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점수화해서 정량적 점수로 매기는 이걸 가지고 정성적인 점수와 정량적인 점수를 합쳐서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우리 회사의 금리를 결정하고 입찰할 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다음은 산업분류코드 관리인데요. 앞에서 산업분류코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회사가 산업분류코드 상 첨단 산업군 안에 들어가면 대출 융자 한도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산업분류코드에서 첨단 산업군을 분석해 보시면 모두 제조업이죠. 제조업인데 첨단 산업군 안에 들어간 코드를 갖고 계시다면 융자 한도가 확대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융자 제한 비율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어떤 회사가 금속 스패너 및 나사 제품 제조를 하고 있던 회사예요.
산업분류코드 CEO941을 하고 있었고, 과거에는 융자 제한 비율이 이 회사가 300%였고요. 그런데 현재 부채 비율이 320%예요. 그러면 융자 제한 비율이 300%인데 현재 부채 비율 320%이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제품을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봤더니 금속 스페어긴 한데 나사이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에 들어가는 나사나 볼트가 아니고요. 핸드폰과 같은 작은 소형 가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산업분류코드가 C16299로 바뀌어서 융자 제한 비율이 300%였던 게 450%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융자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산업분류코드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자금을 조달하는 좋은 기법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뿌리 산업과 부품 소재 산업입니다. 2020년부터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산업 분류 코드에 해당되시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뿌리 산업 인증 또는 부품 소 산업 인증이라고 검색하시면 인증원이 뜹니다. 그러면 약 10만 원 내외의 인증료를 내시면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 인증이나 이노비드 인증이나 이런 거 받으시는 것처럼 인증서가 나오면서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어서 정책자금의 우선 집행 대상 기관이 기업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알차게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